재산 문제요? 작은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할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열어 보여주었다. 예금 중 2억은 내가 가져갔어. 나머지 3억과 부동산은 나중에 너희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작은 며느리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2억이나요? 아버님 혼자 쓰시려고요.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내 돈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고. 큰아들이 애써 진정하려 했다. 아버지, 우리가 걱정되는 건 그게 아니라 혹시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희가 진짜 걱정하는 건 내가 사기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돈을 다 써버릴까봐 걱정하는 거지. 솔직해져라, 얘들아.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안산에 사는 이웃만이에요.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아나운서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70이 넘은 할아버지는 35년간 성실히 일한 끝에 은퇴했다. 퇴직금과 부동산,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을 합치면 약 5억 원 정도의 재산이 그의 이름 아래 있었다. 자식들은 이를 알고 있었고 할아버지 역시 언젠가는 나눠줘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에게도 남은 인생이 있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은퇴 후 5년 할아버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일상을 살아갔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흙을 만지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그에게는 작은 위안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가족과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큰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고 작은아들은 사업 자금 때문에 늘 돈 걱정을 했다. 며느리들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 계산이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도 어렴풋이 느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함께 웃던 가족들은 이제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60대 후반의 김순자 여사.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그녀는 할아버지와 비슷한 처지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함께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가는 시간이 늘어났다. 예전에는 오후 1~2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다. 자식들은 처음엔 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니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고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하자 며느리들은 이상함을 눈치챘다.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으시지 않아요? 작은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뭔가 다른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설마 할아버지께서 그런 일이 있으실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할머니를 봤다고 말한 것이다. 할아버지가 어떤 할머니랑 같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손도 잡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작은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날 저녁 며느리들은 남편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큰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연애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작은아들은 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아버지가 재혼이라도 한다면?
5억 원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식들 몫은 줄어들게 되는가?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할아버지가 텃밭에 나간 사이 아들 며느리들이 모여 앉았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웠다. 작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우리 아버지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문제? 아버지가 친구 만나시는 건데. 하지만 작은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이러다 재혼이라도 하시면 어떡하려고요?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할아버지도 마침 집에 있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할아버지도 눈치챘다. 모두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만 망설이고 있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경로당에 자주 가시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친구들도 만나고 좋더라. 작은 아들이 말을 받았다. 친구들이요? 그 중에 특별한 분이 계신 것 같던데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챈 것이다. 무슨 소리야, 그게? 할아버지가 되물었다. 큰 며느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버님, 민준이가 봤어요. 여자분이랑 손잡고 계신 거.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맞아.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자식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손주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작은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재혼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런 생각까진 없어.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이야. 하지만 작은 아들은 믿지 않았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여자가 목적이 뭡니까? 목적? 무슨 목적?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작은 아들은 주저하다가 결국 속내를 드러냈다.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순자 씨를 뭘로 보는 거야? 큰아들이 중재에 나섰다. 아버지, 동생 말이 좀 거칠긴 했지만 걱정이 돼서 그래요. 혹시라도 사기당하시면 어쩌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기? 순자 씨가 나한테 뭘 바란 적 없어. 우린 그냥 좋은 친구야. 작은 며느리가 비아냥거렸다. 좋은 친구가 손을 잡고 다녀요?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희들은 내가 사람 볼 줄도 모르는 늙은이로 보는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아들들은 당황했다. 이렇게 화를 내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큰아들이 말렸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도 아버지 생각해서. 생각? 내 생각은 안 하고 너희 재산 걱정만 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의 말에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핵심을 찔린 것이다. 작은 아들이 변명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었다. 됐어. 알았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식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재산 걱정, 그게 자식들의 진심이었다. 자신의 행복이나 외로움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만 걱정하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일하고 모으고 아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뿐인가. 새벽 2시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마시려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며느리들의 목소리였다. 큰형님, 진짜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 재혼이라도 하시면 우리 몫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큰 며느리도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요. 우리 집 빚도 있는데 아버님이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도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돈 노리는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큰 며느리가 동조했다. 맞아요.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재산을 미리 정리하시도록 유도한다든지. 할아버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경로당으로 가는 길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자고 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는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자식들의 재산 다툼 때문에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노년의 현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순자 씨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나 집 나갈 생각이야. 순자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집을 나가신다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재산 파수꾼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어. 순자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경로당 게시판에서 한 전단지를 보았다. 실버 독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할아버지는 그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식들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순자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가 선택한 미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겁지만 결연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기로 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인가? 70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마지막 몇 년조차 자유롭게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큰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다. 5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것이 자식들에게는 유산이지만 자신에게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단이었다. 할아버지는 다음 날 은행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재산을 정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집도 처분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순자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자식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이번만큼은 자신의 선택을 관철할 작정이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순자 씨와 함께 여행을 가는 모습이 보였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텃밭을 가꾸며 평화롭게 사는 모습. 그것이 할아버지가 그리는 미래였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자식들과의 마지막 대결. 그리고 그 대결의 끝에는 할아버지의 자유가 있을 것이다. 월요일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랜만에 입는 옷이라 어깨가 조금 빡빡했지만 은행에 가려면 격식을 갖춰야 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긴장 때문이었다. 오늘 내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큰 며느리가 물었다. 아버님, 오늘 어디 가세요? 정장까지 입으시고.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은행 좀 가봐야 해서.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은행에 가는 것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오늘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지. 은행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VIP 상담실로 안내되었다. 5억 원의 예금과 부동산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특별한 대우가 따랐다. 창고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용건을 물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금 중 2억 원을 자신 명의의 새 통장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그대로 두되 자식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말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경우가 드문 일은 아니었다. 노년의 재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었다. 할아버지는 또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매매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시세로는 3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이었다. 직원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은행을 나서는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이제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킬 수 있게 되었다. 2억 원으로 독립생활을 시작하기에 충분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자식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지 자식들이 재촉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요일 저녁 할아버지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큰아들 가족, 작은아들 가족 모두 모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가 눈치챘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엄숙했기 때문이다. 손주들조차 장난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들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다음 달부터 이 집을 나가서 따로 살 거다. 그리고 순자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큰아들이 먼저 반응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 말 그대로야.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작은아들이 벌떡 일어섰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가신다고요? 할아버지는 작은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여자라고 부르지 마. 순자 씨는 좋은 사람이야. 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재혼하시려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에 작은 며느리가 소리쳤다. 안 돼요.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작은아들이 테이블을 손으로 쳤다. 형님, 뭐라고 좀 하세요.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큰아들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좀 더 생각해 보시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미 다 생각했어. 그리고 재산 문제도 정리했어. 재산 문제요? 작은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할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열어 보여주었다. 예금 중 2억은 내가 가져갔어. 나머지 3억과 부동산은 나중에 너희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작은 며느리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2억이나요? 아버님 혼자 쓰시려고요?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내 돈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고. 큰아들이 애써 진정하려 했다. 아버지, 우리가 걱정되는 건 그게 아니라 혹시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희가 진짜 걱정하는 건 내가 사기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돈을 다 써버릴까봐 걱정하는 거지. 솔직해져라, 얘들아. 그날 밤부터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다. 아들들은 할아버지를 설득하려 했고 며느리들은 순자 씨를 비난했다. 심지어 큰 며느리는 순자 씨의 과거를 조사해 보겠다며
사람을 알아보기도 했다. 작은 아들은 변호사를 만나 법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 상담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소동을 침묵으로 지켜봤다. 자식들의 본심을 이제야 똑똑히 보게 된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행복보다 자신들의 상속분을 더 걱정했다. 효도가 아니라 투자였고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많은 짐을 가져갈 생각은 없었다. 옷가지 몇 벌과 추억이 담긴 물건 몇 개면 충분했다. 순자 씨와 함께 알아본 작은 빌라는 방 2개에 거실이 있는 아담한 곳이었다. 월세 60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두 사람이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순자 씨도 비슷한 처지였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끝까지 반대했다. 작은 아들은 급기야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재산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집 나가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너희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우리 생각이 다를 뿐이지. 나는 내 길을 가야 해. 큰아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손주들을 앞세운 것이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지은이가 울며 매달렸다. 민준이도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렸다. 손주들만큼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는 멀리 가는 게 아니야. 주말마다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할게.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속삭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할아버지가 떠나야 하는지, 왜 함께 살 수 없는지. 이사 당일 할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40년을 산 집이었다. 아내와 함께 꾸린 보금자리였고 아이들을 키운 공간이었다. 벽마다 추억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도 자식들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짐을 실은 작은 트럭이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큰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걱정 마. 잘 지낼 테니까. 작은 아들은 끝까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나중에 후회하셔도 늦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후회는 내가 할 거야. 너희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며느리들은 마지못해 인사를 했다.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간다는 것, 그것도 여자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점심 준비해뒀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곳에서는 눈치 볼 일도 죄책감을 느낄 일도 없었다. 그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짐을 정리하며 할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상상했다. 순자 씨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여행도 다니고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찾을 차례였다. 하지만 그날 밤 휴대전화에는
아들들에게서 온 연락이 하나도 없었다. 손주들만 짧은 문자를 보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그 문자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가족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필요한 결정이었다. 순자 씨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딘가에 자신들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파트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3억 원. 할아버지는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제 총 5억 원의 현금이 생기는 것이다. 2억은 자신이 쓰고 3억은 나중에 자식들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자신이 정한다. 자식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아버지가 정말로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 것이다. 큰아들은 급히 찾아와 말렸다. 아버지, 그 집 팔면 안 돼요. 그건 저희 어머니 추억이 담긴 집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냉정했다. 그래서 더 팔아야지. 추억에 묶여 살 수는 없어. 작은아들은 협박조로 말했다. 아버지, 그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해봐라. 하지만 이건 내 재산이고 내가 처분할 권리가 있어. 법도 내 편이야. 결국 아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순자 씨와 함께 조촐한 저녁을 먹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제주도 여행, 유럽 여행, 그리고 작은 전원주택 구입. 꿈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있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다. 다만 형태가 바뀐 것뿐이다. 이제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순자 씨와의 동거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매일 아침 7시에 함께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순자 씨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었고 할아버지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었다.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를 배려하며 지냈다.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늘어서 있었다. 할아버지가 직접 가꾸는 상추와 고추, 토마토였다. 순자 씨는 그 옆에 허브를 심었다. 바질, 로즈마리, 민트. 요리할 때 쓰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주말에는 손주들이 찾아왔다. 지은이와 민준이는 새 집이 신기했다. 할아버지의 방도 구경하고 순자 할머니가 만든 쿠키도 맛봤다. 아이들은 순자 씨를 금방 좋아하게 됐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친절했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줬다.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숨어 있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의심. 할아버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 문제는 돈이었다. 할아버지는 순자 씨와 생활비를 반씩 나누기로 약속했다. 월세 6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와 공과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가 들었다.
1인당 75만 원씩 부담하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 거기에 예금 이자를 합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순자 씨의 사정은 달랐다. 그녀의 연금은 월 40만 원에 불과했다. 남편이 일찍 죽어 유족연금으로 근근히 살아온 것이다. 예금도 많지 않았다. 처음 몇 달은 모아둔 돈으로 버텼지만 점점 부담이 커져갔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다. 자신 때문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순자 씨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모습을 봤다.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물었다. 순자 씨는 황급히 통장을 감추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다. 순자 씨를 도와줘야 하는가? 하지만 그러면 자신의 생활비가 늘어나게 된다. 2억 원이라는 돈이 많아 보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살아야 한다면 결코 넉넉한 금액이 아니었다. 게다가 병원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순자 씨, 생활비를 내가 좀 더 부담할게. 순자 씨는 완강히 거절했다. 안 돼요. 저도 제 몫은 해야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집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결국 순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이 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 것이다. 순자 씨는 점점 더 할아버지에게 의존하게 됐고 할아버지는 그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랑에도 경제 논리가 개입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큰 며느리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순자 씨의 신상을 조사했다. 그녀의 과거, 재산 상태, 자식들의 직업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조사 결과는 며느리들의 의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다. 순자 씨는 재산이 거의 없었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맞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 돈 때문에 아버님한테 접근한 거예요. 작은 며느리가 승리한 듯 말했다. 큰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로 두면 아버님 재산 다 빼앗길 거예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두 며느리는 다시 남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큰아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서류에는 순자 씨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재산 상태, 부채 내역, 가족 관계까지. 할아버지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너희들이 사람 조사를 한 거야? 큰아들은 변명했다. 아버지를 위해서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할아버지는 서류를 집어던졌다. 내가 언제 조사해달라고 했어? 이건 사생활 침해야. 하지만 작은 아들도 나타나 가세했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이 여자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연금도 40만 원밖에 안 돼요. 아버지 돈 노리는 게 뻔해요. 할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돈 없으면 사랑하면 안 돼? 하지만 아들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랑? 아버지, 나이 70이 넘어서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외로움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깊이 상처받았다. 자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다. 아들들은 할아버지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면
순자 씨가 법적 배우자가 되고 상속권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동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혼인신고만은 하지 마세요. 그건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할아버지는 허탈하게 웃었다. 내가 재혼하면 니네 상속분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거지? 아들들은 부정하지 않았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었다. 5억 원이면 2억 5천만 원. 두 아들이 나눠 가질 몫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순자 씨와 마주 앉았다. 아들들의 방문을 순자 씨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미안해요. 제 때문에 아드님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순자 씨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가난해서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는 순자 씨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혹시 아들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순자 씨가 정말 자신의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녀가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는 것도, 자꾸 비싼 외식을 제한하는 것도 혹시 계산된 행동은 아닐까? 며칠 후 할아버지는 건강에 이상을 느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순자 씨가 황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는 협심증이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라고 했다. 병원비는 30만 원이 나왔다. 할아버지가 지갑을 꺼내려는데 순자 씨가 먼저 카드를 냈다. 제가 낼게요. 할아버지는 놀랐다. 순자 씨에게 그런 여유가 있을 줄 몰랐다. 괜찮아, 내가 낼게. 하지만 순자 씨는 고집했다. 저도 뭔가 해야죠. 항상 받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순자 씨에게 물었다. 순자 씨, 혹시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 순자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없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할아버지는 계속 물었다. 혼인신고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에게 부담이 된다면 안 해도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순자 씨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경제적 안정을 원하는 것 같았다. 그게 잘못된 일인가?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바라는 것이 죄악인가? 할아버지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순자 씨의 딸이 찾아왔다.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표정이 어두웠다. 어머니,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졌다는 것이었다.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순자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순자 씨의 딸은 할아버지를 힐끗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가 도와줄 것이라는. 순자 씨는 딸을 나무랐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폐 끼치지 마. 하지만 딸은 울먹이며 애원했다. 엄마, 나 정말 급해. 이번만 도와줘. 결국 할아버지가 나섰다. 내가 빌려줄게. 순자 씨는 깜짝 놀라며 말렸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수표를 꺼내고 있었다. 500만 원. 순자 씨의 딸은 감사하다며 절을 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안도와 함께 계산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할아버지에게 눈물로 사과했다. 미안해요. 제 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꼭 갚을게요.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거래인가? 자신은 순자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인가? 그리고 순자 씨는 그녀의 사랑은 진실한가 아니면 경제적 안정을 위한 선택인가? 할아버지는 답을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답은 둘 다일지도 몰랐다. 사랑과 필요, 감정과 현실. 노년의 사랑은 그렇게 복잡하고 모호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또다시 은행에 갔다. 이번에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자신이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순자 씨에게 얼마를, 자식들에게 얼마를. 할아버지는 긴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순자 씨에게 1억 원,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순자 씨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유언장은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언젠가 자신이 죽으면 그때 공개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신뢰란 무엇인가?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모든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자신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 순자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준비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환한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할아버지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행복하고 싶었다. 순자 씨와 함께 산 지 석 달이 지났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총 1,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했다. 순자 씨의 생활비 지원, 딸의 차용금, 그리고 순자 씨가 원하는 작은 여행과 외식비. 할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으려 했지만 숫자는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속도라면 2억 원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순자 씨의 태도 변화였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배려심 많던 그녀가 점점 당당해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여보, 이번 주말에 온천 여행 갈까요? 제 친구들이 거기 좋대요. 순자 씨는 이제 할아버지를 여보라고 불렀다. 할아버지는 거절하기 어려웠다. 거절하면 순자 씨가 서운해했고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그래서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래, 가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이 자랐다.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날 할아버지는 우연히 순자 씨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다. 순자 씨는 자신의 딸과 통화하고 있었다. 응, 잘 지내. 할아버지가 잘해주셔. 걱정 마.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계획?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인가?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순자 씨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순박하고 착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다음 날 할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좀 만나자. 큰아들은 놀랐다. 아버지 쪽에서 먼저 연락한 것은 석 달 만에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물었다. 순자 씨에 대해 아는 거 다 말해봐. 큰아들은 망설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실 더 조사한 게 있어요. 큰아들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었다. 순자 씨의 과거 남편들. 그렇다, 남편들이었다. 순자 씨는 2번 결혼했고 2번 모두 남편이 죽은 후 상당한 유산을 받았다. 첫 번째 남편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때 순자 씨가 받은 유산이 약 2억 원. 두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보험금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근데 그 돈이 지금은 다 없어요. 딸한테 다 줬대요. 딸의 사업 자금으로.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순자 씨가 과거에 3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을 딸에게 다 줬다는 것. 그게 확실한 거야?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탐정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딸의 사업도 알아봤는데 사실 사업이 아니라 투자 사기였어요. 딸은 그 돈을 다 날렸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아버지, 순자 씨의 딸이 최근에 또 빚을 졌어요. 이번엔 2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순자 씨가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순자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나이든 남자를 만나고 가까워지고 그들의 재산을 활용했다. 물론 결혼은 했지만 두 남편 모두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로 결론 났지만 의심의 여지는 있었다. 아버지, 제발 혼인신고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헤어지세요.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순자 씨를 의심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식들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그날 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환한 미소.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가면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 저녁을 먹으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 씨, 과거 남편분들 이야기 좀 해줄래? 순자 씨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요? 갑자기.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 우리 서로 잘 알아야 하잖아.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첫 번째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심장이 안 좋아서 일찍 돌아가셨죠. 두 번째 남편은 그 사람은 술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고 순자 씨의 설명은 담담했다. 감정이 없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물었다. 유산은 많이 받았어? 순자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들한테 들었어. 내가 과거에 3억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근데 지금은 다 없다고. 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 조사했어. 내 딸이 그 돈을 다 날렸다는 것도 알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순자 씨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그건 딸을 돕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한테는 딸밖에 없거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그런데 이제 나한테서 돈을 받아내려는 거 아니야? 순자 씨가 벌떡 일어섰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하지만 말이 끊겼다. 할아버지가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순자 씨의 딸이 사채업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진이었다. 내 딸이 이번에 2천만 원 빚을 졌다더라. 그 돈 내가 내주길 바라는 거지?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이 곧 대답이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순자 씨, 나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어. 근데 이제 확신할 수 없어. 순자 씨가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다. 여보, 오해예요. 저는 정말 오해가 아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딸이 며칠 전에 내 친구한테 말했다더라. 우리 엄마가 부자 할아버지 잡았으니 곧 돈 생긴다고. 그 친구가 우리 아들한테 알려줬어. 순자 씨는 완전히 무너졌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순자 씨를 앉혀놓고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딸도 단념할게요. 앞으로는 당신만 생각하며 살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순자 씨,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 사정도 이해해. 딸을 위하는 마음도 알아. 근데 우리는 안 맞아. 내가 원하는 건 경제적 안정이고 내가 원하는 건 진실한 동반자야. 그 둘은 다른 거야. 순자 씨는 계속 울었다.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짜예요. 돈만 본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알아. 내 감정도 진심이었을 거야. 근데 진심과 계산이 섞여 있었잖아. 그게 문제야. 나는 그런 관계는 원하지 않아.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 그 기간 동안 순자 씨는 새 집을 구했고 짐을 쌌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1천만 원을 주었다. 새 출발 자금이야. 그리고 딸의 빚 500만 원도 갚아줘. 나머지는 내가 쓰고. 순자 씨는 거절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고집했다. 이건 내 선택이야. 받아. 이사 가는 날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너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원했을 뿐이지. 트럭이 떠나고 할아버지는 혼자 남았다. 빈집을 둘러보며 할아버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후회되는가? 조금은 그랬다. 외로웠던 시간을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순자 씨는 고마운 존재였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다.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끝낸 것이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잘 결정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았어. 고맙다. 하지만 큰아들의 다음 말에 할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할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다. 나는 여기서 혼자 살 거야. 큰아들이 놀라서 물었다. 왜요? 순자 씨도 없는데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할아버지는 웃었다. 너희 집에 가는 게 더 위험해. 거기 가면 나는 재산 관리인으로 살아야 하잖아. 그건 싫어. 큰아들은 당황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됐어. 나는 너희를 탓하지 않아. 자식이 부모 재산에 관심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근데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남은 시간 동안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사시려고요? 큰아들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아직 계획은 없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 나 혼자 살아갈 방법을 찾을 거야. 큰아들이 떠난 후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순자 씨와의 관계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여전히 인생은 계속되고 선택의 순간은 또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경로당 친구인 박영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내일 시간 있어? 같이 차나 한잔하자. 박영감은 반가워했다. 오, 오랜만이네. 좋지. 내일 보자고.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연애는 실패했지만 친구는 남아있다. 가족과는 거리가 생겼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 할아버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진정한 행복을 찾을 때까지.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밝고 둥근 보름달. 할아버지는 달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울지는 자신의 선택이다.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오늘 순자 씨와 헤어졌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다.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혼자서 하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일기장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다시 시작이다. 순자 씨와 헤어진 후 한 달이 지났다. 할아버지는 다시 혼자였다. 작은 빌라의 방 2개 중 하나는 텅 비어 있었다. 순자 씨가 쓰던 방. 할아버지는 그 방 문을 열지 않았다. 아직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산책을 했다. 예전에는 순자 씨와 함께 걸었던 길이었다. 이제는 혼자였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누군가의 의도를 의심하거나 돈 문제로 갈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박영감과 정노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 박영감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저냥 살아. 두 친구는 할아버지가 순자 씨와 헤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깊이 묻지 않았다. 그것이 친구의 예의였다. 장기를 두며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사랑? 가족? 자유? 아니면 그저 평화?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 인생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모호한 것이었다. 저녁에는 혼자 간단히 식사를 했다. 라면 한 그릇 또는 김밥 한 줄. 영양은 부족했지만 배는 채워졌다. 할아버지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지 몰랐다. 순자 씨가 해주던 따뜻한 된장찌개가 그리웠다. 아니, 정확히는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이 그리웠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예고도 없이 손주들이 찾아왔다. 지은이와 민준이었다. 두 아이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너희 어떻게 왔어? 엄마 아빠는? 엄마가 데려다 주고 가셨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지은이가 대답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썰렁해요? 순자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이제 여기 안 계셔. 헤어졌어. 아이들은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다. 왜요? 싸우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서로 안 맞았어. 어른들 사정이 있단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할아버지, 엄마가 싸주신 거예요. 같이 먹어요. 큰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싼 김밥과 계란말이, 과일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했다.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에게 김밥을 하나 집어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참치 넣었대요. 할아버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정말 맛있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식사 후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집으로 안 돌아오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사는 게 편해. 근데 너희는 자주 놀러 올 수 있잖아.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촉촉해졌다. 민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계시면 무섭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무서울 건 없어. 근데 외로울 때는 있지. 그래서 너희가 자주 와줘야 해. 아이들은 약속했다. 네, 우리 자주 올게요. 그날 저녁 큰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현관에서 할아버지와 마주친 며느리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버님, 아이들 데리러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도시락 고마웠어. 맛있게 먹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희가 많이 잘못했어요. 너무 재산 이야기만 했죠. 아버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나도 너무 성급했어. 순자 씨 일로 많이 힘드셨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힘들었지. 근데 배운 것도 많아.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깨달았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님을 재산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버님을 걱정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제 알아. 너희도 너희 나름대로 날 사랑했다는 거. 며느리가 용기를 내어 제안했다. 아버님,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온 가족이 모여서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래, 가마.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보고 싶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떠났다. 할아버지는 현관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모든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순자 씨와의 일을 겪으며 자식들도 변했고 자신도 변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며칠 후 작은 아들도 찾아왔다. 그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놀라서 물었다. 이게 뭐야? 아버지, 제가 너무 돈에 집착했어요. 아버지 재산만 생각하고 정작 아버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제 돈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요. 작은 아들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작은 아들이 막았다. 받아주세요, 아버지. 이게 제 진심이에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 무뚝뚝하던 작은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할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았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집만 부렸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세월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일요일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큰아들 집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할아버지는 회상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
집을 나온 것, 순자 씨를 만난 것, 배신당한 것, 그리고 다시 가족과 연결되는 것. 현관문을 열자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큰아들, 큰며느리, 작은아들, 작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맞이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그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식탁에 앉은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봤다. 걱정 어린 눈빛, 미안함이 담긴 표정, 그리고 사랑. 그래, 사랑이 있었다. 비록 재산 문제로 갈등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가족이라는 끈이 있었다. 큰아들이 술잔을 들며 말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아버지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어디서 사시든, 누구와 사시든, 그건 아버지 선택이에요. 작은아들도 거들었다. 맞아요,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것이에요. 저희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할아버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주니 마음이 편하다. 식사 중에 할아버지는 중요한 발표를 했다. 너희들한테 미리 말해둘 게 있어. 내가 유언장을 작성했어.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계속했다. 내 재산은 공평하게 둘로 나눌 거야. 큰아들 2억, 작은아들 2억. 나머지 1억은 손주들 교육비로. 아버지. 큰아들이 말하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다. 들어봐. 근데 이건 내가 죽은 후 이야기야.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인생을 살 거야. 혹시 내가 재혼하거나 돈을 다 쓰거나 기부할 수도 있어. 그건 내 권리야. 작은아들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죠, 아버지. 아버지 돈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이제 기대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그 마음이면 됐어. 가족이란 재산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나는 당분간 혼자 살 거야. 너희 집에 돌아갈 생각은 없어. 근데 자주 연락하고 주말에는 만나자. 그리고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봤다. 너희는 할아버지 집에 자주 놀러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은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다시 여자친구 안 사귀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모르지. 인연이 닿으면 사귈 수도 있고, 근데 다음엔 더 신중하게 할 거야. 모두가 웃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저녁이 되어 할아버지가 돌아가려 하자 큰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 안에서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창 밖을 보며 대답했다. 외롭긴 해. 근데 자유로워. 그게 더 중요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큰아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해 헤어지며 큰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아버지의 용기를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다. 고맙다, 아들아. 너도 잘 살아라. 행복하게. 에필로그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박영감, 정노인과 자주 만났고 주말에는 손주들이 찾아왔다.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관계는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거리를 두니 오히려 가까워진 것이다. 할아버지는 남은 재산으로 작은 여행도 다녔다. 제주도, 부산, 경주. 혼자 다니는 여행은 외롭기도 했지만 자유로웠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었다. 이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새로운 여성을 만났다. 60대 후반의 이영희 여사. 그녀는 할아버지처럼 독립적이고 당당했다. 자신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다. 결혼은 생각 없으세요? 이영희 여사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결혼까지는. 하지만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네요. 이영희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결혼은 부담이에요. 그냥 좋은 동반자로 지내는 게 나아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다. 서로의 집에는 가지 않았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했다. 돈 문제도 철저히 나눠냈다. 건강한 관계였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지은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이영희 할머니는 여자친구예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좋은 친구지. 나이 들어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면 그걸로 충분해. 큰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이번에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을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근데 이영애 씨는 순자 씨와 달라. 자립적이고 독립적이야. 나한테 의지하지 않아. 그게 좋아. 저녁 식사 후 할아버지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였다. 연기를 내뿜으며 할아버지는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가족과의 갈등, 순자 씨와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다시 찾은 평화.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고통도 실수도 후회도. 그 모든 것이 할아버지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다. 이제 할아버지는 알았다. 행복은 누군가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가족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이 있고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썼다. 인생은 70이 넘어도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시작일 수 있다. 자유와 존엄,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산다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진짜 행복의 의미를.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할아버지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기대되는 밤이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가족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다. 재산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다. 이야기 끝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